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서밋 3회차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 파트를 맡은 김세환입니다. 지금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팀은 미국 주식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미국 주식으로만 업무 경력이 한 15년째 벌써 되어가네요.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발 둥둥 굴리면서 밤에 이제 그런 CNN을 봤던 일을 직접 밤 시간에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벌써 이게 15년이나 흘러서 지금은 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접하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를 오늘 이제 주제를 좀 잡았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잡아왔어요. 첫 번째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철학을 어떻게 한번 세워야 될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 놓으면, 저의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많은 현인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써놓은 그런 밸류에이션 모델이나 이런 거를 집대성해서 투자 철학이 여러 현인들에 의해서 쌓여져 온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 철학을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투자 철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약간 강인한 이제 그 의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철학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왜 미국 주식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올해 유망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토픽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철학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편을 꼭 좀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투자 철학이라는 건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올바른 주식 투자가 뭔지, 우리가 정말 어떤 주식 투자가 좋은 투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주식 투자란,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사이버 머니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주식을 산다는 건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한다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특히 ROE라는 저희가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주가 차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의 ROE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ROE가 시장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주주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ROE,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걸 가장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기업이, 내가 선택한 기업이 또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ROE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ROE가 어떤 경로로 상승하게 되냐면, 저희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이제 영업이익에서의 성장이죠. 기업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이 성장세가 이어지면 ROE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좀 더 색다릅니다. 주주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주주 환원을 많이 할수록 ROE도 상승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은 주주 환원을 이번에 9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EPS가 기대치가 예상치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왜 ROE가 높아지냐면, 첫 번째,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든지 영업이익의 영원한 성장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성장이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이어진다면 그건 하나의 경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장기가 나타나다 보면 그 다음엔 성숙기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성숙기가 오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되고, 그게 주주 환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사주 매입이 최근에 많이 나타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중에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을 벌면 10명의
주식수가 10주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모두 다 10억씩 한 주당 10억씩 나눠줘야 되죠. 근데 이게 주식수를 예를 들어서 5주로 줄여놨어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그러면 100억을 벌면 20억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게 되고 ROE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자본을 조금씩 줄여주기 때문에 자본 대비 이익이 높아져서 주주 수익률도 ROE도 함께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의 성장, 물건을 많이 팔아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성장과 주주환원회로서 나타나는 성장이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될 때 굉장히 높은 ROE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애플이 있죠. 애플은 웨어러블이나 이런 서비스 매출 늘어나면서 주주환원까지 늘리니까 ROE가 한때는 거의 200% 가까이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S&P 500 평균 ROE는 한 21% 정도 수준인 걸 감안을 하면 현재 애플의 ROE가 130%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항상 저희는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험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리스크, 증권, 특히 주식에서의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리스크는 보통 저희는 빠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 저희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건 빠지는 거, 그리고 오르는 거, 갑자기 오르는 거, 이것도 저희는 다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이제 표준 편차를 저희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기라는 이제 한자 단어가 있죠. 저도 뭐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 위기를 한번 한자 단어로 보면 이 위는 이제 위태로움을 뜻하고 위험을 뜻하죠. 그리고 기는 또 다른 기회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기대 수익, expected retur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태로움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 위험과 기대 수익이 같이 있는 거, 이게 가장 이제 한자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위험이란 걸, 변동성이란 걸 가장 잘 대변하는 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이란 걸 먼저 볼 때는 X축은 이제 위험이겠죠. 위험을 놓고 Y축을 이제 세로축을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위험은 높은데 수익률은 낮은 경우,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경우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왼쪽 상단에 있는 자산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어떠한 자산도 노 리스크에 위험이 없는데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런 자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군들을 이렇게 쭉 늘여놓고 대각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제 중간 부분이나 아니면은 중간 하단이나 이런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리스크 대비 리턴이란 걸 꼭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1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얼만큼 연율화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 그거를 분석을 또 같이 해야 되지만 그걸 구하기가 이제 상당히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 저희가 항상 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은 차트를 만들어서 같이 기업 종목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챕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을 왜 투자하니라고 물어보면 뭐 안정적이잖아, 대형주가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보면서 왜 미국 시장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뛰어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ROE 비교입니다. 제가 아까 투자 철학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주주의 수익률을 높여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ROE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05년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제가 ROE 수준을 한번 미국과 이머징 국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국 대형주, 코스피, 한국을 같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왜 2005년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이제 IT 버블 이후에 그 효과가 다 사라지고 리셋이 되었던 순간부터를 체크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 200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005년에 ROE가 15.9%였어요. 쭉 옆에 이게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중국은 오히려 16.6%로 더 높았습니다. 미국보다 ROE 수준이. 그리고 코스피 종합도 미국보다 더 높은 16.1%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면 미국만 유일하게 21% 가까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다 ROE가 하락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 수익률이 그만큼 이제 감소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ROE가 올라가게 된 원인에는 물론 이제 대형 기술주를
플랫폼 기업들이 24시간 과금 체계를 만들어 놨고 거기서 벌어진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강한 주주 환원, 특히 강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ROE 하단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게 바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영업이익의 성장과 주주 환원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미국이 얼마나 나눠주는지 한번 그 비율을 한번 제가 구해봤어요.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이머징 중국, 한국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총 주주 환원율이 89%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100억을 벌면 89억을 주주 환원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눠주고 있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8%밖에 안 되죠. 제가 10년 평균치를 넣어봤는데 이만큼 잘 나눠주고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나눠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본 이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 아까 제가 이제 주당 그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여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그 용어가 주당 순이익이죠. EPS. 이 자사주 매입과 EPS, 선행 EPS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이 올라가면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사주 매입이 올라가면 EPS의 선행 EPS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당연하게 주식수를 줄이면 그만큼 주당 순이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자사주 매입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배당을 받아도 되지만 배당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도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고 CEO나 회사 입장에서도 배당은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고 그걸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한 번 조금 건너뛰어도 저번에 많이 줬으니까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대각선을 그려봤을 때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위험은 낮고 그리고 연율화 수익률은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1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지난 5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미국만 왼쪽 상단에 이렇게 놓여 있죠. 나머지 한국이나 이머징, 그 다음에 선진국이나 중국은 같은 위험을 감내했을 때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다면 같은 위험을 감내했을 때 수익률이 미국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10년치나 15년치를 써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잘 감내해내면서 주주들에게 수익률을 많이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국가가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해도 연율화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S&P 500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투자 철학과 그리고 이런 이제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챕터 3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 주식 탑픽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저는 이제 가져온 종목은 5개 정도인데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AMD, 퀄컴, 나이키 이 5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투자가 아닌 저희가 장기 이익 성장성을 고려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할 만한 주가가 특히나 더 빠졌을 때는 한번 더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 기업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올해 미국 시장은 조금 저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걸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을 나타내는 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산업을 봐야 된다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만약에 경기 둔화가 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희소성, 희소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런 아마 통계 지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하든 경기가 성장세를 나타내던 간에 이런 구조적 성장을 나타내는 희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8%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으로 다가오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은 가격을 마음껏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은 마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을 올리더라도 제품 가격을 올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악력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처럼 뭐 인플레이션이 8%다 그러면 물건 가격을 10에서 한 15% 올려버려서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이번 실적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금이 많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저희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주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집중을 하면서 영업이익에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면서 희소성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주주 환원까지 같이 하면서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5개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애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하고 제가 PBR, 항상 ROE하고 PBR 차트를 먼저 보여드려요. ROE는 아까 말씀드린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ROE는 항상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ROE라는 건 자본 대비 이익이죠. 그리고 PBR은 자본 대비 주가.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올라야 좋은 기업일까요? 당연히 자본 대비 주가보다 자본 대비 이익이 더 많이 올라 있는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ROE, PBR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ROE가 200% 가까이 찍었다가 130% 정도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매출 성장 둔화가 2012년, 13년에 나타났었어요. 그때는 아이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막 80%씩 많이 팔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연도는 뭐 50%, 30% 이런 식으로 쭉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게 2012년부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처음 3G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폰 4가 나왔고 5가 나오면서 이런 이제 연속적인 시리즈가 나오면서 약간 교체되는 수요가 조금 둔화됐었죠. 그래서 아이폰에만 주력으로 매출 비중을 높여오고 있었던 애플은 매출 성장이 2012년, 13년에 둔화되자마자 주주환원으로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으로 ROE를 다시 지탱을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를 해요. 웨어러블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이제 아이폰 이외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최근에는 시너지로 나타난 게 ROE를 거의 200% 가까이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웨어러블이나 서비스 매출이 영업이익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물론 아이폰은 꾸준히 팔리고 있죠. 거기다가 주주환원 시너지까지 겹치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ROE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죠. 현재는 120% 정도, 130% 정도 수준인데 저희는 애플이 잉여현금 흐름을 주주 환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금 현재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높다고 저희가 그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사주 매입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의 ROE 수준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장기 추천주로서 애플을 제시를 드리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유튜브의 이제 성장성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2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한 14%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희는 오히려 빠질수록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익 수준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당연히 그 기업은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벳이기도 한데요. 이 알파벳의 ROE 수준을 보면 지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높은 ROE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꾸준히 높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 힘이 사실은 유튜브의 힘보다는 유튜브는 워낙 이제 당연히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광고 수익이 거의 구글의 90% 이상이 전부 다 광고 수익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주주 환원을 또 알파벳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꾸준한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부족한 성장을 이 주주 환원을 통해서 지금 ROE를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구글의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ROE도 지금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거기다가 더 저희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건 구글의
부채 비율이 한 7에서 8%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애플이 한 130%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보다 높은 한 95%인가요?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 비중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ROE 수준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구글을 두 번째 이제 장기 추천주로 제시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저희는 AMD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가성비 좋은 그런 그래픽 카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선전을 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하이엔드급 고성능 그래픽 카드나 CPU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효율성도 매출 마진도 좋아지겠죠. 매출 마진도 개선이 되고 있고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점은. 그래서 이 AMD의 ROE 수준을 보면 2017년 이후에 이전에 꾸준히 쭉 크게 올라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를 한번 때려맞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MD의 성장성은 엔비디아가 이제 경영을 굉장히 안정된 영역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고 있다면 AMD는 여전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AMD를 이제 세 번째 장기 추천주로서 이제 제시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퀄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퀄컴을 되게 좋아해요. 퀄컴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대형 이제 코어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영역을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퀄컴은 ROE가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죠. 이 차트를 보면. 근데 왜 가져왔을까? 투자 철학과 맞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희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가격을 60%를 얼마 전에 올렸죠. 60%를 올렸는데도 판매량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먹거리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AP 반도체 칩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퀄컴의 미래 먹거리가 저희는 하나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과 그런 차량용 반도체 사업 부문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비오니어와 기타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퀄컴이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같이 제휴를 맺고 많은 반도체 칩을 팔고 있어요. 거기다가 웨어러블 기기들까지도 지금 퀄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 먹거리를 어느 정도 잡아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스마트폰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가 이런 현상이 강해진다면 현재 먹거리는 언젠가는 조금 이제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차량용 쪽에 미래 먹거리를 잡았다는 점 그런 부분에선 저희는 이 ROE는 상승세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높았던 ROE가 이렇게 조금 빠진 이유는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조금씩 이제 길어지다가 다시 5G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다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이키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도 ROE가 2020년에 가장 탑을 찍고 한번 쭉 내려온 게 일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올라오다가 한 번 더 쭉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락다운 그 베트남 공급 부족이 나타났어요. 베트남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야외 활동 관련주로서의 수혜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익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나이키의 지금 현재 주가와 지금 ROE가 빠져 있는 부분은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조금 이제 매출이 조금 둔화됐던 점은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조금 지나다 보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프리미어 서밋을 통해서 투자 철학을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것쯤은 봐야 된다라는 투자 철학을 제시를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많은 국가들 중에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 미국 시장이 뭘 잘할까? 왜 안정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연간 이제 장기 이익 성장성을 봤을 때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을 제시를 5종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 금리라든지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주에 베팅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IBM이라든지 AT&T 같은 주가를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저희 그 KB 리서치를 통해서 제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이나 아니면은 가치주 종목들을 조금 더 섞으신다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세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서밋 3회 중국 주식시장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주식의 투자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관심 종목을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죠. 4월 말 기준으로 중국 대표 지수인 상해종합지수와 CSI 300 지수 모두 연초 대비 25%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다가 상해 락다운 장기화 우려까지 터지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면치 못했죠. 사실 이런 3가지 이슈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중국 증시가 크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국면에 처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이슈도 전쟁 이슈도 상해 락다운이 언제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도 쉽사리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좀 배제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유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시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여기서 경기 둔화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적인 것들을 찾아보고 그 정책이 집중될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하자라는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의 경기를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GDP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출과 소비, 투자 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작년 특히나 지난해에 중국의 GDP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수출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은 코로나가 작년만 해도 안정이 됐었는데 글로벌 시장은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을 해서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의 GDP 성장을 견인을 했던 거는 수출이었는데 그럼 올해 이 수출이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죠. 중국의 코로나는 락다운으로 오히려 바뀌었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소비는 어떤가? 소비도 마찬가지죠. 락다운이 장기화되면 당연하게 소비 경기가 타격을 입을 텐데 올해 GDP에서 수출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소비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투자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특히나 정부가 주도해서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투자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 GDP 중에서 투자를 구성하는 항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투자는 인프라, 부동산, 제조업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헝다 이슈 지난해 우리 한껏 겪었죠. 규제는 완화해 줬지만 사실 부동산을 부양하겠다, 육성하겠다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투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겠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제조업 생산 설비를 빠르게 늘려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에 이어서 투자 부분에서 제조업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인프라밖에 없다. 인프라 쪽으로 돈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투자 방향성도 인프라 쪽으로 끌어나가는 게 사실은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구형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KB증권에서는 이때까지 신형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려왔었고, 이 신형 인프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5G와 같은 애들이다 보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신형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올해 신형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경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신형 인프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할 수 있는 선택이 구형 인프라밖에 없을 것이고, 도로, 교량, 민생에 관련된 구형 인프라 중에서도 노후화된 설비를 신설비로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형 인프라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올해 당장은 구형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방향성을 수출과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집중하는데, 투자 중에서도 인프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구형 인프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형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 국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살펴봤다면 그럼 이런 구형 인프라든 신형 인프라든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당장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형 인프라는 결국에는 건설주가 가장 핵심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결국에는 인프라를 건설할 때 시공을 하게 되고, 이 시공하는 것이 결국에 실적에 꽂혀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주는 대부분 국영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출 비중을 좀 뜯어서 구형 인프라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에는 시가총액 4위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좀 뜯어놨어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중국 건축인데, 인프라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중국 교통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 중에서도 도로, 교량, 항만과 같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노후화된 장비 그리고 설비를 신설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핵심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건설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가총액 3위 기업인 중국 중철은 인프라 비중은 높으나 철도 비중이 너무 높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유난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중국 중철도 제외하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4위 기업이 중국 전력건설인데, 역시나 인프라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고, 수력과 수리와 같이 민생에 집중되는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수 중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과 4위 기업인 교통건설, 전력건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건설 같은 경우에는 구형 인프라 부분에서 노후화된 설비를 신설비로 바꾸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국면에 처해 있지만,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만건설에서 글로벌 1등 그리고 아시아 지역 수주잔고 1등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 해상 부분의 시공 건설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계속해서 중국의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2022년에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교통건설은 해상 항만 부분에서 시공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미 중국의 해상풍력 시장에서 시공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해상풍력의 가파른 성장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구형 인프라, 중장기적으로는 재생 인프라까지 갖춰진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멀티플 매력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띄워드린 차트가 중국 교통건설의 12개월 포워드 PB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역사적 하단 수준에 있죠. 이게 10년치만 그려서 그런데 09년부터 그렸을 경우에는 훨씬 더 밑에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09년도에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4조 위안의 부양책을 쓴 이후에 지금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인프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다 할 실적의 성장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이제부터야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투자가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멀티플 수준은 거의 바닥인데 앞으로 구형 인프라, 재생에너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건 교통건설뿐만 아니라 전력건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력건설 역시도 역사적 하단 수준에서 멀티플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형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모멘텀, 재생에너지가 투자가 많아질 거라는 확신, 거기다가 멀티플 매력까지 한다면 올해 교통건설, 전력건설은 연간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프라 중에서도 구형 인프라를 살펴봤는데요. 신형 인프라는 어떤 상황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신형 인프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내에도 기대가 되겠지만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재생에너지 캐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Q뿐만 아니라 P, 그러니까 마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 시장과 기업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으로는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융기실리콘 자재를 가장 첫 번째로 뽑고 있습니다. 신형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지금 띄워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되는데 첨단 제조업 부분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이 친환경 인프라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락다운이 해소가 좀 되고 기업들의 물류 물동량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융기실리콘 자재다. 왜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럽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융기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태양광 모듈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고량, Q도 함께 늘어가는 것과 동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 융기실리콘 자재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융기실리콘 자재가 2022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피력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인데요. 특히나 2022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미국 때문이 굉장히 컸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연초에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중국의 태양광 모듈을 미국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억류시켜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순이익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으나 이런 기회를 삼아서 융기실리콘 자재는 오히려 원래 해외 매출 비중에 가장 많았던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이번에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으로 비중을 확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유럽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5% 이하였는데 올해 2022년 1분기에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유럽 비중이
25%를 상회할 만큼 올라간 상황입니다. 유럽 부분에서의 Q 마진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역시나 폴리실리콘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을 했는데 지난해와 1분기에는 폴리실리콘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3월 들어서 폴리실리콘 공급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분기부터는 폴리실리콘 원활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가동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역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융기실리콘 자재 지금 1등 기업으로 올라서기 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락다운 이슈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미국 금리 인상 이슈, 우리 전부 다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애초에 이걸 좀 배제하고 나서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할 만한 일련의 조치들에 우리는 투자를 하자. 그 조치들은 수출과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과 제조업보다는 인프라가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인프라 중에서는 이때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췄으니 올해 한 해만큼은 구형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구형 인프라 투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주에 집중을 하자. 건설주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재생에너지 발전 부분에서도 중장기 투자 매력을 가져갈 수 있는 중국 교통건설과 중국 전력건설 그리고 신형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으로는 태양광에서 유럽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이 떨어졌을 때 이익률 개선이 가장 기대되는 융기실리콘 자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였습니다.